카메라를 당겨서 확대를 해보니까 빈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한겨울에 걸음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논에 보면 지금 듬성듬성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 지게에 날라서 일일이 논에 뿌려 놓은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랭키스쿨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북한을 보기 위해서는, 또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을 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북한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야 이 북한을 제대로 좀 보고 연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새를 찍는 큰 렌즈를 하나 갖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다니면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본 북한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출된 장면이죠. 외부에서 평양에 가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늘 기관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곳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사진을 찍으면 연출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속살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이 열악한 실상,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참 또 재밌죠. 뒤에 따라오던 여성의 손을 이끌고 여성이 아까 분대장으로 보는 사람을 술에 태웠습니다. 태워서 끌고 가는 모습인데,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입니다. 한강 너머로 지금 북한의 마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선전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항해도 개풍군 지역인데요. 지금 아주 큰 건물이 하나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북한의 모든 마을에 있는 문화회관 건물인데, 여기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쓰여 있고, 마을 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보이고 있네요. 북한의 어느 마을을 찍어도 항상 똑같은 모습들이 있는 곳인데, 쌀로서 우리 혁명을 보유하자라는 구호가 있고, 네,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를 붙여 넣었습니다. 그 옆에 건물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주의 혁명연구실이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북한 주민의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전형적인 북한 마을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옆에는 학교 건물이 있고, 지금 영생탑이 아주 자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옆으로 지금 나무가 다 베어져 밭을 경작했는데, 이 앞쪽에 지금 초소가 하나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철조망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벙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반쯤 잠기게 되는데, 손에 도끼도 들고 있고 또 곡괭이도 들고 있는데 아마 벙커 작업을 지금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된 건 2000년도인데요.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에 촬영을 한 겁니다. 최근까지 제가 중국에서 북한의 모습을 찍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마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특히 중국이 작년 여름에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이 큰 렌즈를 갖고 북중 국경을 촬영하는 건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저는 또 그 전에 중국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진을 찍고 또 탈북민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중국에서 이제 추방이 됐고,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북한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북중 국경에 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갈 수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중국 사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방될 때 그 잠깐 동안 경험했던 순간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갈 때 입국 심사, 출국 심사를 받을 때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중국은 추방을 한 번에 시키지 않습니다. 몇 번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친 증거를 모아놓고 명확해졌을 때 추방을 시키는데, 중국에 제가 추방되기 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그런 사인은 있었죠. 입국할 때 시간이 굉장히 길다든지, 또는 사복을 입은 공안이 따라온다든지, 또는 호텔까지 와서 심지어 이 검문 검색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사진을 찍고 가다 보면
전문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현장에서 적발돼서 뭐 카메라나 이런 걸 다 압수당하고 또 이 영상 사진이랑 같은 걸 다 삭제당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거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추방까지 됐죠. 이게 추방이 되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들어오지 말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도 안 해줘요.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비자의 목적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 이게 이제 다예요. 그 비자의 목적은 저는 관광 사업 이렇게 이제 복수 비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들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 이 한마디고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 이런 것 없습니다. 한번 추방되면 최소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참 지금 가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 가운데 북한을 다녀왔다 이런 썸네일로 나오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리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중국 단동에 가서 촬영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던데 사실 그거는 북한에 다녀온 게 아니죠. 제가 촬영한 곳은 중국 단동에서 바라보는 신의주뿐만 아니고 1400km를 가면서 직접 찍은 영상들입니다. 중국 단동에서 출발해서 제일 위쪽인 중국 훈춘까지 국경을 따라서 쭉 가면서 다 촬영을 했고 또 가다 보면 북한 마을이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그냥 다 찾은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개척을 한 겁니다. 가다가 조금만 길이 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잘 공개되지 않은 마을도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막 뭐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영상들 대부분 다 사실 그거는 좀 과장된 겁니다. 북한을 다녀온 게 아니고요. 중국 도문이라는 곳에 가면 북한의 남양과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다리의 3분의 1 지점까지 예전에 갈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갑니다. 관광객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중국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갈 때는 그 다리 3분의 1 지점에 가서 발 한 발 이렇게 건쳐놓고 야 나 지금 북한에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는 누구나 관광객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제가 간 곳은 제가 개척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일반인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유튜버들이 공개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이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는데 그 신의주 압록강의 유람선을 타고 북한을 촬영하는 정도이죠. 제가 간 곳은 정말 그야말로 철조망이 다 쳐져 있는 놓여져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2중 3중의 철책이 있고 제가 숲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철조망을 넘어서서 들어갔고 또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북한을 보려면 어쨌든 강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높은 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산 위에서 숨어서 찍거나 뭐 강을 따라가면서 갔는데 가다가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민가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자다 보면 밤에 북한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런 데 곳에 가면 또 밤에 공안이 찾아와서 너 왜 왔냐? 뭐 어떤 목적이냐? 뭐 카메라 이렇게 검색하고 막 그러는데 카메라 자체가 있는 것은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몇 번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범죄는 아니니까 뭐 중국 현재 공안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미행을 하거나 감시를 하게 되죠. 제가 뭐 목숨 걸고 찍어온 사진이다 영상이다 이렇게까지 좀 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위험했던 탈라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 영상과 사진 중에서 가장 뭐 처참한 장면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바라본 모든 장면들이 다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떠가서 생활한다라는 거 말하면 믿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강의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떠가고 있고 심지어는 한겨울에 군인들도 이렇게 우물이나 강변에 나와서 물을 떠가서 생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영하 30도가 되는 추위, 정확하게 차량에 있는 온도계가 바깥 외부 온도를 영하 28도를 가리켰어요. 그러면 체감 온도는 더 춥겠죠. 그런 곳에서 북한 여성이 빨래를 하고 물을 길러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트럭에 실려서 일을 하러 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국에서는 뭐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방과 후 활동, 농촌 체험 활동 막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고향이 북한이신 탈북민들이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북한에 있을 때 농촌 동원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탈북민들이 야 북한 사람 중에 농촌 동원 안 갔다 온 사람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농촌 동원이 바로 아이들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할당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이나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한여름에도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제분을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가 한여름에 트럭에 태워서
거기서 일을 하러 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난리 나겠죠. 저는 북한 인권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북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네, 제가 여러 장의 이 사진과 영상을 찍었는데 가장 정말 마음이 아픈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이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이 아이의 눈을 한번 제대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 아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낚시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그냥 나무 가지에 낚싯바늘 하나를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 목에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죠. 이 물고기가 오늘 이 아이 가족들의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이 아이의 눈망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막 북한의 처참한 상황들, 굶주리고 뼈가 항상한 그런 모습들의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은 뭐 늘상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아이의 눈망울이 지금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참 죄송하고 미안했던 것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히면 또 가는 교화소도 있어요. 그게 북한 인권의 전형적인 침해 현장인데 그런 장소들을 영상에 사진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오히려 정말 북한 인권을 이 사진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장면들을 기록에 담지 못했으면서 북한 인권을 사진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게 오히려 좀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정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이런 교화소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 관심을 모아야 할 때이죠. 근데 제가 2019년에 이제 추방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한 4년 정도가 흘렀죠. 2019년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벌써 4년 5년 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북한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5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달라졌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찍어온 사진들을 제가 탈북민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탈북민이 탈북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2019년에 마지막으로 찍어온 영상과 사진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물론 달라진 거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인데 제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철책이 하나밖에 없죠. 2019년에. 그런데 최근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또는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2중, 3중의 철제망을 지금 채우고 있어요. 이런 건 정말 달라졌을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건 정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북한이고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과 사진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이 사사 방문자이거나 또는 북한의 무역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그 중국 단동에 가시면요, 늘 신의주가 보이는 관광 장소에서만 자꾸 유튜버들이 촬영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다른 장소들을 가면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왜 쉽게 볼 수 있냐면 물론 지금은 많이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다녔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기 이전 상황이었어요.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2019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다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전에는 가면 북한 노동자들이나 북한에서 나온 무역상들, 심지어는 사사 방문자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주민들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친지 방문을 온 겁니다. 물론 제한은 있어요. 50대, 60대 정도의 여성들에 한해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중국에 친지가 있으면 가족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잠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무역상들이 있는데 북한도 뭐 물건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공식 무역상들이 단둥에 와서 물건을 삽니다. 이걸 가지고 신의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단둥은 북한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창고와도 같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중국 단둥에 도매상이 있는 쇼핑몰에 가면 북한 무역상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사람들과 제가 직접 접촉을 해서 뭐 인터뷰하기도 했고, 또 이 중국에는 탈북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탈북자예요. 근데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한국까지 오지 못하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지금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북한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북한 주민들을 또 접촉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보면 아주 인기 있는 북한 관련 컨텐츠 중에 북한 식당 방문기가 굉장히 많아요. 막 거기 가서 북한 주민 만나서 북한에 뭐 갈 뻔했어요. 북한에 뭐 납치될 뻔했어요. 막 이렇게 또 과장하는데 그것 솔직히
솔직히 또 너무 과장이거든요. 그 정도 아니고 북한 식당에 가서 뭐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신부는 북한 사람이지만 그곳은 누구나 이제 관광객이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니까 제가 북한 갔다 왔어요. 뭐 북한 주민 만났어요. 이게 좀 너무 과장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사람과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100명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책입니다. 최초로 사실 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의식 조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합니다. 매년마다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 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직접 가서 북한 주민 100명,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사사방문자 또 무역하러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뭐 여기에 보면 이제 통일은 언제 될 것 같냐라는 질문도 있고 또 통일에 가장 뭐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냐 이런 질문도 있고 심지어는 이때가 김정은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북한 내의 남한 영상물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한 영상물, 뭐 영화나 드라마, K-팝이 북한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 총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나 인권 보고서 이런 자료에도 보면 탈북민의 증언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고 다 증언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100명을 만났던 시기가 2015년, 정확히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데 그때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북한에서 봤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잘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서 직접 북한 주민을 만나서 물어보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한 주민을 중국에서 만나서 뭐 쉽지 않죠. 만날 때 007 작전처럼 그렇게 만납니다. 뭐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또 전화 와서 뭐 장소를 변경하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첫 질문부터 북한의 핵무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절대 뭐 인터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국 단둥에는 한국 방송이 잘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만난 장소에서 일부러 이렇게 남한 방송을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한국 드라마 내용이잖아요. 이걸 또 본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 뭐예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천국의 계단 북한에 있을 때 봤어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봤다고 얘기하는 남한 영상물이 바로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최지우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 드라마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유행어도 있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뭐 남한 가면 다 그런 사랑할 것이다. 특히 북한 여성분들 남한 가면 다 송승환 같은 뭐 그런 남자 있을 것이다. 이러고 이제 왔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데 자 어쨌든 그때 제가 만났던 주제는 북한에서 어떤 남한 영상물이 확산되고 있는가 이게 큰 주제였죠.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처음 등장한 게 2012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서 연구한 게 2015년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죠. 김정은이 그때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30대 초반이었죠.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뭔가 이 조선이 바뀔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 그 젊은 뭐 예순이 같은 애가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교육받을 때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 뒤에 존칭을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주민이.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은 이미 중국에 나와서 남한의 상황을 접하게 된 거예요. 북한이 사유지 지상낙원이 아니고 남조선이 썩고 병든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자기들이 경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예순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모란봉 악단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디즈니 캐릭터가 무대에 등장하고 쇼 팬츠에 막 그 북한의 걸그룹 같은 여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그 모란봉 악단인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등장한 게 김정은과 같이 2012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모란봉 악단 보니까 이건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그건 다 말짱 헛것이었죠. 북한의 김정은 결코 개혁 개방하지 않았고 모란봉 악단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음악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참 실망인데 김정은 정권 변해야 되겠죠. 네, 제가 북한에 이제 갈 수 없고 그다음 할 수 없어서 북중
국경 갔는데 중국에서 또 추방됐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사실 중국에 이 훈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훈춘 지역의 방천이라는 곳에 가면 삼각지대라고 해서 러시아, 북한, 중국이 다 보이는 장소가 있어요. 이 두만강의 철교까지 보이는데 저는 지금까지 중국 방천에서 러시아를 봤잖아요. 근데 반대로 러시아를 가서 반대로 중국과 북한을 본 거예요. 여기에 핫산이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제가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엄격히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이게 좀 지금 아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러시아도 가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러시아는 제가 국경을 보러 간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에까지 해외 파견 노동자를 보냅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지만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좀 성격이 다른데, 러시아에 가면요, 러시아에서는 건설 노동자들로 나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상황들로 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어디를 가나 건설장에서는 다 북한 노동자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극동 지역에 아직까지도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가서 이들과 접촉을 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하게 됐는데, 다녀와서 제가 또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제가 러시아에서 만났던 북한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과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북중 국경에서는 정말 연출되지 않은 북한의 모습을 그냥 제가 촬영하면 됐지만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만나서 이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걸 영상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담아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분의 철저한 신변을 저희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조그마한 단서도 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책을 냈을까?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요. 이 단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해외에서 24시간 정말 잠도 자지 않고 한 4시간, 5시간 자고 건설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를 못해요. 그 돈을 다 국가에 그냥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365일을 일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금의 기준이 아니라 조그마한 돈 정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충성의 외화벌이로 지금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북한을 연구하고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가 좀 국경을 열어주고 뭐 거기에 촬영하는 게 뭐 자기들 나라의 크게 문제라고 뭐 그걸 그렇게 막 단속하고 추방하고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의 상황에서도 제가 또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코로나 기간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이 고민을 했죠. 서해 5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는 북한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심지어 연평도에서 북한의 섬까지 4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제도라는 섬에는 김정은도 직접 왔다 간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막 북중 국경처럼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 당국의 어떤 선전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의 이 정책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사진을 제가 찍으러 갔죠. 그런데 찍고 나오다가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찾게 된 겁니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해양 쓰레기 중국에서 떠내려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북한 상품 포장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북한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중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북한 물건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최애 쓰레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끼는 쓰레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사바늘입니다. 그 한강 모래밭에서 주사바늘 찾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주사바늘을 주웠어요. 근데 이 주사바늘이 북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포장지를 뜯지 않은 거예요. 완제품인 겁니다. 이게 떠내려온 거예요. 참 놀랍게도 서해안에 가서 북한 쓰레기를 주우면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들어가서 주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가 져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해안가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가면 밤새 쓰레기가 떠밀려 와 있습니다. 이 주사바늘은 그렇게 주운 거거든요. 정말 북한에서 야 이런 주사바늘까지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이 흔한 거죠. 그렇지만 이 바닷가 그 해안가에서 주사바늘 한 개를 찾았다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최애 쓰레기로 평가하고 있고, 제가 또 하나 이 최애 쓰레기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포장지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코카콜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이 포장지 보시면 이게 진짜 코카콜라에서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빨간색에 흰색, 그리고 폰트는 완전히 코카콜라예요.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뭘로 만드는지 원료 모르시죠? 재료 뭐 코카나무 잎 정도 만든다고 알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 카피해서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든 코카콜라에는 주 원료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 드디어 코카콜라의 재료의 비밀을 밝혀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다 덮였어요. 그래서 이 눈밭을 헤치면서 찾아낸 게 바로 이 코카콜라 포장지인데 마침 이날은 저희가 언론팀과 같이 갔어요. 또 우리 탈북민 한 분과 같이 갔는데 이 탈북민이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야, 북한에서 코카콜라를 만든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코카콜라 제가 아끼는 최애 쓰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 서해안이나 여기에서 쓰레기를 줍는 건 모든 활동들이 다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지뢰죠. 특히 북한에서 파도가 밀려오거나 태풍 이후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때 되면 유실지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도 있지만 연평도, 백령도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요새화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에 매설해놨던 지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하고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제 갔지만 점점 갈수록 야, 이게 정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5분 대기조가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뢰 지역에 누가 민간인이 와서 막 뭔가를 줍고 있으니까 이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했죠. 처음만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군부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절대 제가 군인들 괴롭히지 않거든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막 5분 대기조 출동했다니까 왜 군인들에게 민폐 끼쳤냐 막 이렇게 이제 저 비난하시던데 그건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가면 이제 제가 왔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십니다. 심지어 제가 연평 부대에 강의를 하러 갔잖아요. 부대장님이 저 초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연평 부대원들에게 북한의 현 실태 그리고 우리 안보 상황 그리고 쓰레기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저는 연평도, 백령도 해병대 분들이 너무 정말 친근하고 아주 정겹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 해병대 화이팅입니다. 네, 사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북한을 가면 제일 좋겠죠.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뭐 서해안 지역에 이렇게 위험한 지대까지 가는 이유는 북한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북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와 같은 주장을 하면 학계에서 왕따입니다. 아니 왜 북한 학자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통일을 얘기를 하고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북한을 보려고 하는 이유, 연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상황들을 부담을 안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는 북한을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그렇게 통일이 되어서 그렇게 가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북한 문제에 관심 두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북한 체제가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관심을 함께 모아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랭킹스쿨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북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쌀이나 비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러 가는 목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인들도 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북 지원 민간단체라고 해서 한국이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대북 지원 NGO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공장을 지어지거나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모니터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목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백두산 지역, 뭐 평양 방문, 어떤 그 남북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띄워서 갔던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였는데 뭐 그 이후부터는 지금 완전히 민간인들의 방북은 중단된 상태이죠. 또 평양만 머물지 않고 예를 들면 개성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남포가 있는데 평양 남포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묘양산이 있습니다. 이 묘양산 칠보산이 아주 유명한 북한의 산인데 이 묘양산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요. 또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공항에 내려서 북한을 지역에서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중국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백두산을 올라갔었는데 중국으로 가면 서파, 남파,
북파, 이 파는 이제 위치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서쪽, 북쪽, 남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동파, 동쪽은 북한에서만 올라갈 수가 있는 코스인데 저는 동서남북을 다 다녀왔다는 깨알 자랑인데요. 어쨌든 삼정공항에 내려서 벽산까지 보고 왔는 코스가 있었죠. 여러분들 만약에 남한 사람이 평양에 갔다, 특히나 북한에 어떤 공장을 지어주고 모니터링을 하러 갔다 그러면 일단 기빈 대우입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맛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옥류관 평양냉면 궁금하시죠? 저는 그때 먹고 나서부터인지 평양냉면 매니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평양냉면과 북한 옥류관에 있는 평양냉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평양냉면 일단 슴슴하잖아요. 평양냉면을 먹는 입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 먹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일단 양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슴슴하지가 않아요. 물론 처음 육수는 이제 슴슴하겠지만 양념장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 평양냉면과는 전혀 맛이 다르다라는 거고, 또 이 단체로 이제 가서 기빈 대접을 받다 보니까 식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차이는 제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자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평양에 가면 일단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호텔 안. 호텔 안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층수가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호텔 로비라든지 뭐 자기 층이라든지 이런 것만 갈 수 있지, 뭐 잠궈 놓은 곳을 뭐 그냥 들어가거나 가지 말라는 곳을 통로를 들어가거나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의 워터 온비어라는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결국은 사망해서 돌아온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호텔 내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문건 사진을 훼손했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뭐 호텔 내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 호텔 내에서 1층에 가면 제가 묵었던 호텔이 양각도 호텔인데 그 양각도 호텔 1층에는 뭐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깥에 이렇게 나가거나 절대 안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기간 중에 가이드가 운행하는 대로만 다녀야 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으라는 곳만 찍어야지, 만약에 허가되지 않는 곳에 사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다 삭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짜여진 세트장을 다녀왔다, 이렇게 보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왜 금강산 관광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 버스에 타고 딱 북한에서 넘어올 때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버스가 직경선을 딱 넘어올 때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살았다.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내고 관광 가놓고는 그거를 한국에 돌아오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 금강산 관광조차, 관광을 간 사람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곳만 가야 되고 막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북한 그 관광을 안내하는 조장들에게 여기 배지를 달고 있는데 그 배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방에 자기가 뭐 잘못 알고 한국의 신문이나 문건 하나 잘못 갖고 들어갔어요. 그거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관광을 간 거니까 얼마나 이 북한 체제가 꽉 조여져 있는 그런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평양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양락도 호텔에서 제가 묵었는데요. 양락도 호텔과 또 고려 호텔 이런 곳은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 대상으로 주로 묵는 호텔입니다. 가면 우리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호텔에 묵는다? 그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호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럭셔리한 그런 호텔. 물론 가격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래도 모텔보다는 좀 낫다, 뭐 모텔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트윈 침대 2개 있고 화장대 그리고 뭐 옷장 정도 있고 그 어메니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양각도 호텔이라고 다 쓴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다 구비를 다 해놨고 창문을 열면 대동강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랍잖아요. 이 대동강변의 밤에 보면 그 야경이 보여야 되잖아요. 북한 선전에 따르면. 그런데 야경이 없어요. 주차사령탑만 그 꼭대기에 불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다 밤에 다 불이 꺼집니다. 그게 제가 평양에 다녀왔던 그때 당시의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뭐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등장해서 평양의 여명거리, 뭐 미래과학자 거리, 60층, 70층 이런 아파트를 세웠다고 지금 막 계속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물론 들어섰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통제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갔을 때도 이미 고층 빌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층 빌딩 그 뒤편으로 보면 정말 평양 시내 한가운데도 1층 단층집들이 수없이 널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뒷골목의 모습들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않고 여전히 억압된 삶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갔을 때는 김정은은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김일성은 죽었을 때고 김정일은 혼자 운둔하고 있었으니까 금수산 기념궁전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 거기는 외부인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금수산 기념궁전에 펜스를 다 쳐놔서 거기에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장수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금수산 기념궁전은 저희가 외곽에서만 차를 타고 둘러봤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굳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그 시신 안치된 거 봐서 뭐합니까? 그거 없애야 되는 건데 그 안치된 시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 1년치 식량은 구할 수가 있는데 참 북한이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이 포악한 독재 정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통일되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 바로 금수산 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이라는 점입니다.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이라고 하면 사사 방문자나 또 무역상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 신분은 북한 주민이지만 어느 정도 사상이 끼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선도 보고 또 중국에서 자기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조금은 뭐 북한 내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통제에 좀 느슨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 내에서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한다. 그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움직이는 동선과 북한 주민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요. 심지어 금강산 관광을 가도 펜스를 쳐놓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철저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평양에 가서 뭐 북한에서 만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단지 저희가 금강산에 이제 갔는데 관광 목적이 아니고 금강산 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러 예를 들면 그 연탄 아궁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사는 집에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분과 이제 이야기도 나눴고 그분이 막 이렇게 차도 내주고 했겠죠. 근데 그분 북한 주민이지만 당연히 연출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과 사전에 연출되지 않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이제 북한에 평양에 간다 하면 그럴 용기를 낼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도 정말 뚫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서해 오도에 다니기 전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평양에 그때 뭐 자주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개인 행동을 하면 같이 간 단체 모두에게 사실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정말 잃을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서해안에 가서 지레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어떤 이 남북한 간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괜히 북한에게 꼬투리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제가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했고 또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개인 신분으로 관광을 갔다 그러면 정말 밤에 호텔에 몰래 나와서 어떻게 하든 평양 시내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계획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북중 국경을 다닐 때 그 숙소에 가잖아요. 이게 호텔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민가 정도니까 정말 가까운 곳은 강만 건너면 북한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북한 지역에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이 밤에 잠시 저기를 건너갔다가 한번 와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해볼까? 이런 시점에 제가 추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죠. 아마 조금 더 제가 다녔으면 정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양강도 해산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가장 많이 촬영한 장소가 바로 이 양강도 해산 지역인데 이 해산은 지금 중국과 북한의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제가 압록강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언제까지 이 압록강 건너에서 나의 반쪽 조국을 찍어야 하는가? 통일되는 그날 반대편에서 즉 해산에서 중국 쪽을 촬영하고 싶다. 이걸 책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남겨놨는데요. 이 해산 지역은 압록강을 따라서 기차가 다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 압록강을 따라서 그 바로 옆으로 계속 협곡으로 기차가 다니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코스겠습니까? 스위스 뭐 이런 거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압록강 건너에서 봤기 때문에 꼭 통일이 되면 반대편에서 내조국에서 반대로 중국 땅을 꼭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싶습니다. 중국 너희가 그렇게 단속하고 통제해서 이렇게 찍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바라본다. 이걸 꼭 중국에 말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을 알려면 또는 북한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 원전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 원전을 보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편집된 북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당연히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김정은을 초점을 두고 굉장히 선전하는 영상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그 1호 행사의 영상은 누가 찍었냐면 러시아 기자가 평양을 촬영한 겁니다. 시점이 달라요. 뭘 촬영했을까? 그 뜨거운 땡볕에 아이들이 나와서 그 행사를 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보통 나오면 편집된 영상만 저희가 이제 보는데 편집되기 전 영상들이 고스란히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즉 푸틴이 왔고 푸틴과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걸 마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편집된 북한에서 만든 영상은 당연히 김정은이 푸틴이 등장할 때 박수치는 장면부터 나오겠죠. 근데 러시아 기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이미 등장해 있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들어오기 전에 김정은이 그냥 할 일 없이 주머니에 손 넣고 뭐 이렇게 서성이면서 주변의 참모들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현성으로 핸드폰으로 뭔가 지시하고 있고 뭐 이런 장면까지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거, 푸틴이 온 행사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는 장면까지 방송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이게 정말 특종이죠. 나가서 우리 일정인데 오늘 굉장히 무덥다고. Конечно, у нас в программе есть вот программа по прогулке на улице, но сейчас там очень жарко. 저는 이 러시아 기자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 이런 북한의 이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 정권의 실체이자 저는 김정은의 그 속살을 완전히 드러낸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도 예전에 뭐 전두환 때 외국에서 뭐 대통령들이 오면 아이들 나가서 다 손 흔들고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북한을 너무 다 그냥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해요. 다 좋게만 봐요. 여러분들 그 상황과 지금 이 러시아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 어떻게 이게 같겠습니까? 한여름에 아이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게 365일 연일 이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날 지금 아이들을 뭐 동원한 게 아니라 여기엔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고 청년들까지 다 행사에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원 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상이라는 점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에 그 댓글 다신 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뭐 외국 국빈이 왔을 때 이 태극기 흔들렸을 때 이걸 제대로 안 흔들고 뭐 이렇게 흔들었다고 처벌 당했습니까? 북한은 이렇게 하면 처벌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독재 집단이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게 북한 정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이 선전 영상들은 말 그대로 선전물이다. 저희가 그걸 보고 야 북한에 뭐 사람이 살만하고 뭐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평양 백화점에서 주민들도 물건을 사고 뭐 김정은이 자유로운 어버이고 뭐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결코 우리가 북한 선전 영상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 영상을 일부 편집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언론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난 7월 27일이죠. 북한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 굉장히 큰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매번 촬영을 하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수해는 결코 수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여기에 지금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압록강이 흐르는데 중국 단동 쪽에는 피해가 없어요. 북한 신의주 의주 지역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수마가 핥히고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분노해야 합니다.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수해가 난 현장조차도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헬기 직승기를 동원해서 4,000명을 구해냈다고 막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무보트에 올라서 그 현장까지 갔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지금 막 북한 선전 영상에 나오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위험한 고무보트에 고무단정에 올라서 우리까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막 이런 인터뷰를 눈물로 흘리고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김정은이 이 수해 현장에 갔다는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많은 장면들을 연출을 했고
거고, 더군다나 이 수해 현장에서 지금 수재민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수재민들이 어디서 생활을 할까? 천막을 쳐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 이 한여름에 그때 기온이 영상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한여름에 수십 개의 텐트를 운동장에 쳐놓고 그 텐트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어디 가서 씻습니까?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텐트가 보통 칠 때는 수해가 나면 우리는 실내 체육관에 난방과 냉방이 되는 곳에 가족 단위별로 소규모로 두세 사람씩 이렇게 작은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형 천막이에요. 수십 명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 단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김정은이 잠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과자 부스러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재민들에게 겨우 찾아가서 나눠주는 게 과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북한 주민들의 이 모습들인데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깡마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정말 먹는 문제가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북한에서 뭐 수해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잘 진두지휘해서 수재민들을 다 살렸고 지금 인민의 낙원처럼 그렇게 이 제도가 잘 보장되어서 수재민들이 다 잘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의도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참 감사한 게 오히려 그 영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이 세상에 만방에 공개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참 감사하다. 북한의 영상을 찍는 기자 중에 이 안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히려 북한이 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알게 된 거죠. 김정은이 올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동포, 삼천리 금수강산, 심지어 8천만 결의라는 단어까지 다 삭제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동포가 아니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심지어는 일기예보 영상에서 남한을 없애버렸어요. 지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북한도 애국가가 있는데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을 이 나라 아름다운 내조국으로 바꿀 만큼 완전히 지금 남한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수혜 지원을 하겠다? 김정은이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죠. 받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시를 했잖아요. 한국을 아예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 그렇게 지시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으로부터 수혜품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김정은의 지시를 완전히 지금 자기 스스로가 허물어뜨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한국에서 지원 물자가 가면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안 간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지만 어쨌든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한국에서 지원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소문으로 북한에 확산이 되기 시작할 거면 이건 김정은에게 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고 지금 생수가 없어서 식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주민들이 죽든 말든 그냥 자기 정권만 유지하면 되고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게 이게 관심사니까 얼마나 이 김정은이 참 잔인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이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입니다. 이 북한이 그나마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에서 일부 지원하는 물자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밀수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중 간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러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북중러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북중러 삼각동맹에 약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북러가 가까워지면서 북중이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이 모양새인데, 중국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핵무기, 핵개발, 뭐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거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 일환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중국의 말을 북한이 잘 안 듣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중 간의 교역이 이제 다시 재개되는 상황이었죠. 이 코로나19로 완전히 봉쇄되었던 국경을 일부 이제 열어야 되는데 북한도 중국도 안 열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김정은 또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자기가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모든 지원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또 지원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를 그럭저럭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북한에서 또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또 공급해 주는 거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 악랄한 존재들입니다. 전쟁 무기를 공급하고 자기 인민들 조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물자 조금 받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100번 1000번 김정은 욕해도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북한이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고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그나마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소련 영화 그리고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 이제 들어간 거고 심지어는 북한 당국이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공식적으로 그 CD나 DVD로 제작한 것도 있어요. 이걸 금지시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사상 이완이 자신의 정권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최근에 만든 법안 중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이 법이 있어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핵심이 뭡니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북한 형법 194조에는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전자, 다매체 같은 것을 유포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노동 단련행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또 만들었을까요? 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명확히 법에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 내에서 이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상의 변화가 정권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만 단속하면 되지 왜 중국 영화나 드라마까지 단속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바로 의미가 있는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이 되면 일단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야 이거 북한 거다, 조국 거다, 아니면 중국 거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을 이제 허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고 거기에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가 섞여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영화 드라마까지 시청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자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지금 몰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인 겁니다. 북한에서 자국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말라라고 제한한다라는 거는 북한과 중국 관계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무리수가 정말 북한 정권이 얼마나 외부 정보에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북한에 많이 전달돼야 됩니다. 야 이거 뭐 나만의 유튜브를 누가 북한에서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최소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통일에 기하고 있다. 북한 정권 김정은의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많은 영상들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져서 특히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김정은을 이 독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차 자기가 타고 온 전용 기차 앞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재민들을 모은 거예요. 그것도 버스에 태워가지고 아니 지금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한데 버스에 태워서 전용 기차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재 현장까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재 문품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당의 운동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다. 이걸 연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였습니까? 이게 또 저는 북한에 안티기자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 기차 안에 2억 5천만 원짜리 마이바흐 벤츠 차량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차입니다. 아니 이 차 한 대만 팔아도 지금 북한 수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수해 현장에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포크레인 중장비 한 대가 없어서 북한 청년들이 그냥 햄머를 깨고 있는 장면들을 공개했습니다. 자기 차만 팔아도 이 북한 수재민 다 구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나오는 이 소식들을 보면 이 수해 상황에서도 에마 24마리 에마를 지금 구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된 생필품 하나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열악한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분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김정은은 정말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어떻게 객관성을 잃고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아니 학자는 사람 아닙니까? 학자는 가치가 없습니까? 저는 학자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보다는 분단 국가를 살고 있는 학자라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저런 열악한 실상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학자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북한의 가까운 미래에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북한 체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만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자유, 이 인권,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되는 그날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댓글들을 보면 야,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사는 거 그냥 냅둬. 뭐 자기들 문제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 정말 뭐 자기들이 뭐 시위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북한 내에 보내야 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북한은 저는 거대한 감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감옥문은 절대 안에서는 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북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체제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김정은이 인민의 아버이고 명예로운 지도자이다, 이런 걸 계속 선전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이고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면 절대 침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21세기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좋고 러닝을 입고 서 있는데, 자, 근데 그 옆으로 지금 여성과 또 남성이 한 명 같이 오는데 이거는 무슨 장면인지 정말 저희가 보면서도 이해가 어려운데, 자, 뭔가를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죠. 네, 앉아서 지금 저렇게 정말 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야, 이게 물 한 통을 갖고 지금 저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이게 수해복구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의 수해복구 현장의 영상들이 속속히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이 SNS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어제 라이브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오늘 저희가 전해지게 될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이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이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갔죠. 특히 최근에 이 평안북도 수해 현장 의주군 소홀이라는 곳을 이제 갔는데 북한 당국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만을 보면 와, 이거 뭐 북한의 건축이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 북한의 김정은이 그래도 찾아간 곳이니까요. 건물도 지금 어느 정도 세워져 있고 뭐 주변에 일하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들도 뭐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죠. 하지만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정말 세계 최악의 이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려놨더니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던 노예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열악한 것 처음에 뭘까? 북한 당국은 30만의 청년 돌격대가 자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정말 인산인해 전술로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저걸 갖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옆에 마찬가지죠. 다른 청년들도 역시 벽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 간부 같은 차량인가요? 자기들은 저렇게 차 타고 지금 수해복구 현장에 중장비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굴삭기 한 번만 뜨면 다 해결될 일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삽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래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삽을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끈을 잡아서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3인 1조가 되어서 삽질을 하는 걸 가래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거기에 전염병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냥 소독약 통을 하나 들고 그냥 소독을 하고 다녀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지금 다 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수해복구 현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분개했어요. 저는 정말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21세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만 되는가라는 그런 분노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한국을 헬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헬조선 지옥은 북한에 있습니다. 30만의 청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요, 야간 작업을 하는 것까지 고스란히 지금 다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추석날에도 찍은 걸 봤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과 이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청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대가가 없잖아요. 우리는 1시간 일해도 거기에 대한 아르바이트비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동원돼서 일을 해도 자기 대가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바쳐야 돼요. 물건이나 자기가 장비를 구해서 직접 가야 되고 현장에 물자가 없다. 그러면 청년 돌격대가 그걸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더 중요한 거, 지금 벌써 이제 10월인데 한국도 이제 쌀쌀하거든요. 북한은 더 춥겠죠. 그 지역에서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냥 가벽이에요. 시멘트 블록으로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고 그게 지붕만 천으로 씌웠어요. 거기서 지금 먹고 자고 한다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도 열악한 현장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건설장을 딱 떠올려 보시면 가장 먼저 건설장에서 뭐가 보입니까? 당연히 중장비가 있겠죠. 이 레미콘 차량이 있겠죠.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층 정도의 건물을 세우는데 거기에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삽 하나 들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 영상을 보면 10층짜리 건물을 세우는데 이 기초가 철근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임대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철근량이 덜 들어갔다고 해서 얼마나 문제됐습니까? 부실 시공이라고. 그런데 북한의 이 수해 현장의 건물의 영상을 보면 철근이 없어요. 거의 뭐 이 여성 청년이 그냥 이렇게 철근을 세울 정도니까 제대로 된 양이 들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레미콘 차량이 없어요. 이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를 믹스를 해서 그거를 굳지 말라고 옮기는 건데 현장에서 믹서기라는 걸 통해서 지금 모래 엮고 시멘트 엮고 자갈 넣어서 그냥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배합이 되겠어요? 그 정도는 진짜 작은 것 정도 보수할 때나 사용하는 거지, 작은 집 또는 한켠에서 도로 포장 정도 수리할 때 한국에서도 막 60, 70년대에 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는 곳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람이 등짝에 이걸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정은이 공개한 수해 현장에 간 현지 지도 사진을 보면 김정은이 2층 정도 건물에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무로 된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지금 김정은이 올라갔거든요. 삐뚤삐뚤한 나무로 지금 이걸 세워놨잖아요.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왔던 곳에도 이게 철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악한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렇게 10층 건물이 조감도까지 나와서 세워졌는데 이걸 보고 한국에 있는 건설에 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정도 건물을 세우면 제일 먼저 상하수도, 전기 배선, 난방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왜 차 중에서 깡통 차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옵션 없는 차. 이 집이 완전 그런 거예요. 그냥 깡통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외형적으로 지금 10층까지 계속 올렸다라는 거죠. 왜 올릴까? 부호를 보면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빨리 이것을 지어라. 따뜻한 보금자리를 수혜민들이 마련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외형의 번만 번지르르하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짓고 나서 페인트 칠해버리면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건설 방식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게 되면은 전혀 지진 보강 시설은 전혀 없는 거고, 너무나도 열악한 건물의 실태를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평양 건축 절대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실태를 제발 좀 보라는 거고, 이집트 피라미드 노예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특별한 지상 있죠. 질재고. 수해복구 현장의 장면들을 보면 질재고라는 구호 표지판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또 김정은도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걸 빨리만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질 보장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직접 언급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북한에서 질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김정은이 그 지시를 해요. 질재고를 위해서 모든 자재 보장을 잘 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 당국은 어쨌든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료나 자재를 한 곳에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주겠습니까? 김정은이 지시한 곳에 몰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의 수해 복구 현장에 그나마 뭐 모래나 아니면은 그 큰 트럭에 자갈을 싣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 자체가 이미 열악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재가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멘트하고 섞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배합을 해야 콘크리트의 어떤 강도가 생기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질 재고 뭐 자재 보장을 원활히 하라고 하더라도 기술이 안 되잖아요. 정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 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 김정은이 선전상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 세워지고 있는 모든 건물 저는 통일되면 다 허물 수밖에 없는 빈 깡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압록강에 수해가 났습니다.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벌써 10층 규모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압록강에서 수해가 발생하는 거는 매년 발생합니다. 북한이 매년 피해를 겪어요. 근데 같은 압록강을 맞닿고 있는 중국 단동 쪽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제방을 쌓고 건물도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이게 안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수해가 났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수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일단은 제방을 쌓고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압록강에 제방을 지금 쌓질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 제방을 쌓긴 쌓았는데 모래를 그냥 쌓은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영상에 담깁니다. 굴삭기를 가지고 모래를 제방을 쌓고 거기에 시멘트를 씌워야 이게 제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민들에게 빨리 지금 수해민들에게 집을 줘라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지시했기 때문에 뭐 제방을 쌓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뭐 하천 정비를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겉만 번지르르 올라가는 그 건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단기간에 뭐 한 4개월 5개월 뒤에 준공식 했다고 막 김정은이 와서 또 준공식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민을 위한 그 정치를 하고 있다,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할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민심 위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수해 복구를 빨리 마무리 지었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김정은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서 지금 인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민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정은에게 인민은 인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거를 그냥 활용하고 이용만 하는 그런 독재 정권의 이 포악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마치 북한이 아직도 사회주의 지상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좀 제대로 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20, 30대, 뭐 10대는 10대 후반도 있는데 이 청년 돌격대회가 30만이 탄원했다, 자발적으로 자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강제 동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열악한 생활이겠습니까? 더 나가서 놀라운 건요, 여성들도 별로 남성과 차별이 없어요. 그래도 여성은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라는 것이 남성과는 아무래도 다릅니다. 그런데 철근을 옮기거나 뭐 고층에 3층 4층에 올라가서 똑같이 여성들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 청년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엉덩이를 툭 이렇게 때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까요? 난리 나겠죠. 북한에서 간부가 작업 현장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그냥 때려요. 이 여성은 뭐 어떻게 그냥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반항도 못해요. 그 얘기는 이러한 그냥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얼마나 낮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까? 북한의 이런 현실이 그냥 상관이 여성의 엉덩이를 단순히 때렸다, 이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 북한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반인권적인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선전선동대회라고 있습니다. 건설장이나 아니면은 가을거지나 이렇게 농촌에서 일을 할 때 방송용 선전용 차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선전선동 활동을 합니다. 뭐 오늘도 위대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뭐 격려하고 옆에서 막 노래도 하고, 심지어는 차량에 이 큰 스피커를 세워놓게 됐는데, 지금 이 수해복구 현장은 대규모 건설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소대가 거의 한 20명 정도가 되는 선전선동대가 여러 팀들이 지금 와서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뭐 깃발도 흔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뭐 6명씩 나와서 같이 이제 율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편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한국의 건설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경외가 되나요? 근데 북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전선동대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참 기이한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사회주의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어떤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낮에는 사람이 일하고 밤에는 깃발이 일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든 건설장 거기에
빨간색 깃발을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물론 그게 자기들 그 청년 돌격대의 소속을 알리는 그런 깃발도 있지만 거기에 다 선전구호를 달아놨고 심지어 뭐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선전 선동대 활동들이 있는데 참 기이한 행동이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정말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2, 3층까지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깨에 그 무거운 걸 들러매고 자갈과 모래를 운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꼭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냥 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영상을 계속 보면요.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이 막 2시간, 3시간짜리를 제가 이제 잘라서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온 거예요. 옮겨와서 다음 작업을 지시받을 때까지 잠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야, 빈둥빈둥 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이제 오해의 요 소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탈북민의 증언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가장 만연하고 있는 것이 뇌물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은 뇌물을 주는 거는 당연히 담배입니다. 우리는 한 보루라고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10개 담배를 한 막대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뭐 담배 한 막대기는 줘야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도 뭐 돈을 주면 뇌물로 이렇게 처벌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담배는 인사치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주면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 2-3 막대기 정도 받고 얘는 열애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그렇게 놀고 있으면 옆에서 정말 죽어라 일하는 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불만 자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영상 속에서 나오는 청년들이 어디 청년들이냐면 수도 청년들이에요. 그나마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집에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살 그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뇌물을 주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뇌물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 구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꽉 짜여진 구조가 아니라 틈새가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북한뿐만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 구소련이나 동구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붕괴했지 않습니까? 이런 붕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바로 부정부패 뇌물입니다.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게 체제 붕괴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지금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현상들 역시 북한 붕괴의 하나의 징조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균열의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청년 돌격대가 정말 그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서 이 인민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핵무기 왜 개발합니까? 김정은이 거의 핵 하나 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은 뭐 죽어라 지금 해도 관심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야 저런 뭐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북한 수해 현장에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선전구호가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구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열악한 생활을 하면 사실 거기 압록강에서 지금 탈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나 이거 도저히 일 못한다라고 저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저는 북한의 이 열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북한 군대 역시도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겠죠. 무기 체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 하나만큼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안보적으로 그렇게 해이하게 뭐 쟤네들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뭐 다 이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정치 사상 구조, 정신적인 세뇌 교육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공개했던 영상은 돌격대입니다. 돌격대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간 그 평안북도 의주군 소울이는 돌격대가 아니라 실제 군인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군기가 세겠습니까? 이 돌격대들이 나와서 그나마 뭐 뇌물 주고 이렇게 뭐 노는 사람도 있고 좀 뭐 노동 강도가 전혀 세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군인들이 나온 곳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죠. 김정은 시대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체육 강국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이 축구에 대해서만은 뭐 아낌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이 벌써 3번째 우승이지 않습니까? 2006년, 2016년 그리고 이번에 2024년인데 김정은이 2012년에 등장했을 때 체육 강국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축구 우승을 한 팀들이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평양공항에서 이들이 귀국할 때 평양공항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 행사를 나갔고 심지어 여기 군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평양 시내를 무게차를 타고 시강전을 합니다. 그 평양 시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
환영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있는 당중앙 청사 거기에 이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들을 안고 환영을 해주는 환영식까지 열었어요. 왜 했을까요? 북한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이 이 선수들을 안고 친근한 어버이, 자애로운 어버이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다독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옆에 선수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당연히 뭐 김정은을 만나서 이렇게 안겼으니까 내가 조국의 품에 안겼다, 장군님 품에 안겼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됐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선전을 한 겁니다. 가장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우리 국가 제1주의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에도 왔던 김옥주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인민배우가 됐죠. 이 김옥주가 우리의 국기라는 노래를 새롭게 신곡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우리로 치면 애국가인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가 있잖아, 노래가. 그 국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금 불려지고 있었던 노래가 바로 우리의 국기입니다. 이 노래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라몽색 깃발이 휘날리고 영원토록 이 국기를 지켜가겠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에 수해복구 현장에 돌격대들을 왜 보냈습니까? 북한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장마당 세대의 사상 이완입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과거와는 다르게 충성도가 이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의 사상과 정신력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돌격대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래의 20살 이하의 이 청년들이 나가서 세계에서 지금 우승을 한 거잖아요. 결승전에서 누구랑 이겼습니까? 일본을 못 지른 거예요. 북한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의 가장 전형이라고 지금 선전을 하잖아요. 이 일본 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 두 개의 제국주의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와 6.25 전쟁을 다 승리한 게 김일성이고 그 김일성이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해냈다. 그게 북한 정권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20살 이하 청년들이 새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이 새 세대들이 가서 승리했어요.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선전하기가 좋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거를 끊임없이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최다 득점상을 받은 최일선 선수와 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 그리고 김정은이 이 선수를 막 안고 같이 사진을 찍은 이 모습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심지어 영화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왜 합니까? 지금 북한에서 정신력이 약화되고 있는 새 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이번 축구 우승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수해 때문에 민심이 이반됐고 더군다나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 장마당 세대들의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살 이하 청년들이 우승했다. 그것도 일본에게 이겨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는 정치 선전의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김정은이 이들을 만난 게 당중앙 본부 청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제 선전하냐면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중앙은 곧 김정은이에요. 근데 그 김정은이 일하는 본부청사가 바로 당중앙위원회 그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선수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자애로운 어버이, 친근한 어버이, 이런 이미지를 지금 연출했기 때문에 김정은에서는 완전 호기를 맞은 거죠. 아마 돌파구가 될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인민생활 향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 이런 선전고를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세대 간의 갈등, 즉 새 세대들의 정치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경제 문제로, 그 밑에 북한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젊은 세대들도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도가 약해요.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축구 우승을 이제 한 게 하나의 호기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선전용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북한 주민들이 이걸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까요? 오히려 반대겠죠. 아니 지금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마당 세대들은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상들을 보고 있는데 겨우 지금 축구 우승한 거 가지고 그게 김정은의 은덕이다, 친근한 어버이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전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북한 주민들에게 불만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화성 14일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게 막 국가의 위상인 것처럼 북한 인민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북한 주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핵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자유가 없고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자기 살려고 지금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걸 뭐 인민들 위해서 했다? 또는 뭐 축구 강국 그거 지금 우승했다? 그게 인민들 위한 거다? 오히려 저는 그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더 높이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체제가 저는 결코 내구력이 강하다라고 보지 않고 불만들이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곧 그러한 불만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는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건물이 지금 2달 만에 10층 건물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의 속도전으로 저렇게 빨리 수해 복구를 하고 북한 체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북한 당국이 또 그렇게 선전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북한과 그 내면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10층 건물이 올라갔지만 2달 만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난방이나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까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빈 깡통 건물 올라갔다는 거. 저는 그게 북한 체제의 지금 본질이라고 보는 거고, 축구 우승을 해서 김정은이 뭐 친근한 어버이 뭐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빈 깡통이라는 거죠. 이 북한 체제가 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빈 깡통을 보고 마치 북한 체제가 뭐 사회주의 지상 낙원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면서 저 북한의 사람들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힘과 지혜와 관심을 모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북한의 이 공식 영상을 통해서 조선중앙 방송을 통해서 간첩 혐의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로 이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북한에 지금 10년째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게도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북한에 있는데요. 왜 북한에 그러면 억류됐을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 단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분들인데요. 그 당시에 북한 지역이 이 식량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중국 단둥에서 국수 공장이라든지 뭐 빵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던 일을 했었죠. 이 중국 단둥 지역은요, 남북한의 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뭐 정보 요원들도 당연히 나가 있고 블랙 요원이라고 하죠. 북한 역시도 이 중국의 심양, 그 다음에 단동 이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 정보 조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 단동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이 중국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까지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분들의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늘 듣고 있는데요. 정말 살아만 있어 달라는 그러한 마음들로 오늘도 가족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중국 단둥에서는 뭐 북한까지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나도 일단 가깝고요. 이 중국 단둥에서 활동할 때는 이게 정보전의 어떤 대리전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신분상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야, 우리 북한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중국 단둥에 있으면서 그 현재 있는 조선족 분들에게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진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고, 그 북한의 상황들을 이 국경에서만 늘 바라봤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랫동안 이 중국 단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뭐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날 중국에 같이 활동하던 친한 분이 와서 야, 우리 북한에 가서 이걸 확인해보자, 모든 안전이 다 보장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유와 공작, 뭐 협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에 이제 가서 억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 개인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갔다 오면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렵고 북한 당국과 중국의 이 정보전에 의한 해유,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추방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추방이 됐는데, 중국이 특히 이제 기독교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선교 활동 자체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 요청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이 활동 자체가 좀 중단이 됐고, 가장 크게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거의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이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북한에서 이 공작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중국 단동에서 국정원의 끈앞풀이다. 그래서 북한으로 그 남한의 정보 USB에 영화, 드라마 이 내용을 담아와서 이걸 북한 내에 유포시키려고 했다. 또 북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사방문자들이나 무역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다, 이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북한 내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 중국 단동에 한참 활동을 저도 할 때인데, 그때 중국 단동에 가면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족들이 이제 주로 운영을 했던 식당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식당에 누가 오냐면 바로 북한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탈북민이 아니고요, 실제 중국 단동에 나와서 일을 하는 뭐 무역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사방문자, 친지 방문을 위해서 잠시 나온 사람들이 이런 식당에 오게 되거든요. 북한이 발표한 영상을 보면요, 바로 이 장소가 국정원의 거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가 바로 이러한 국정원의 끈앞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이 반공화국 법에 의해서 정당한 거다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간첩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시인하고 자백했겠습니까? 옆에 군인들이 이렇게 강제로 끌고 나오는 장면까지 북한 영상에 고스란히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공포에 질려 있는 이분들의 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협박과 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대목인 거죠. 뭐 이들이 국정원의 어떤 끈앞으로 활동을 했다, 어떠한 근거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 북한 당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국 단동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는 뭐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 지원이나 여러 가지 구호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자기들이 반공화국 모략 행위로 간첩 혐의로 씌워서 지금까지 이 억류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벌써 억류된 지가 이제 10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제발 살아만 계셔달라는 바람이고, 가족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며 이 가족 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10년 전에 북한의 이 공식 영상을 통해서, 조선중앙 방송을 통해서 간첩 혐의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로 이들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이고 뭐 어떤 억류자도 우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뭐 당연히 그 기자회견상에서 간첩 혐의를 씌워서 억류를 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밝혀졌으니까 북한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 대답을 하거나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방구 이야기도 없고 또 계속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이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와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이렇게 북한 당국이 간첩 혐의를 씌워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북 지원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막대한 양의 이 지원을 했고, 본인도 이 평양이나 북한의 지역에 들어가서 인도적 지원을 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간첩 혐의를 씌워서 노동교화형에 처했는데, 실제로 노동교화형에 처했던 그 장면, 재판받는 장면까지 북한 당국이 다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 본인께서 직접 그 이후에 나와서 뭐 간증이라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 그 노동교화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세상에 이야기하게 됐죠. 뭐 그런 점을 본다면 최소한 노동교화형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뭐 많게는 30년형 막 이렇게 이제 구형을 하니까요, 이런 처벌을 받으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 거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억류될 당시 시점이 중요한데요. 대략 지금 이제 10년 전의 상황들인데, 그때가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2012년에 등장해서 초기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이제 잡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요 시점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게 바로 외부 정보의 확산입니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북한 내부에 확산을 시켰고, 성경을 유입을 시켜서 북한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다. 그게 간첩 혐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북한이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외부 정보가 북한 내에 유입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남한 사람과 해외에서 접촉하게 되면 분명히 처벌된다라는 것을 북한 내부적으로 선전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중국 단동을 비롯해서 뭐 심양이라든지 또 군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 활동과 이 대북 지원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북한 당국이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이들을 지금 잡아서 한국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제어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희생양으로 억류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정말 말 그대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동포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그냥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북한 내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고 탈북민이 엄청나게 급증하던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그때 중국에서 동포들의 이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인도적인 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잡아서 지금 간첩 혐의로 이렇게 씌워서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선전을 이어가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한국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이 경고장을 내는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북한의 행위가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면수 목사,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 그리고 케네스베 선교사, 역시 미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오토 원비어처럼 물론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귀국한 이후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이미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고문과 이 치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분들의 국적은 다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오히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같은 동족인데 한국 국적의 사람들만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가가 사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하던 사이에 자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서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자국 국민의 이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좀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억류자에 대해서 북한은 묵묵부답이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자기들의 행동을 이제 정당하다라고 자꾸 선전을 하죠. 왜냐하면 간첩 혐의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첩 혐의를 억류하고 있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 간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억지 주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또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사람의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모든 영향을 다 집중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도 정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거는 국가가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억류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참 북한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동족은 지금 이렇게 억류시켜 놓고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 국적자들은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국적자로는 6명이 북한에 이제 억류가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이분들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고, 그 외에도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더 3명의 억류자가 있어서 총 6명의 이 억류자가 북한에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조치로 반드시 가족의 품에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국내에 지금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이 약 3만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 또는 통일의 마중물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출신 사람들과 남한 출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시험해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현 정부는 통일 과정에서 탈북민의 역량을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이 탈북민들이 정말 통일의 선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정착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남한에 온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온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가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치 북한에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춰지곤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버스를 훔쳐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면 많은 기존에 있는 탈북민들이 심리적 상처와 압박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야, 남한에 와서 받아줬는데 저 북한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 가라 그냥, 막 이런 이제 댓글들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국내에 와 있는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잘 정착하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에 대해서 늘 이런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렸는데 북한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탈북민들도 다 세금 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세금으로 뭐 다 먹여 살린 것처럼 그렇게 오인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우리 곁에 와 있는 똑같은 국민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저는 부적응의 문제, 뭐 남한의 은혜도 모르고 뭐 북한의 김정은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에서 아무리 잘 먹고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그가 결혼을 하고 왔다면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가 순간 생각났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이번처럼 뭐 탈북민이 버스를 훔쳐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지만 저는 그 내면에 있는 깊이를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고향 땅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 추석이나 명절 때 고향 땅에 가보지 못한 경우 있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그런데 탈북민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결국은 명절날 할 수 있는 일이 임진각이나 망향대에 가서 그 한강 너머에 보이는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몰래 눈물 넘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탈북민들의 마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렇게 내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북한에 가야 되겠다, 가보고 싶다. 그러면 뭐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다 적응하지 못하고 뭐 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제발 오인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마음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이 다시 북한 땅에 가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만날 수 있을까? 결국은 그게 이제 저는 통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 통일이라는 것이 저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마음 한켠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겠죠. 심지어 한국의 방송에 나온 분이 북한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임지연 씨라고 한국의 뭐 예능 프로에도 이제 출연을 했었던 분인데 어느 날 북한의 기자회견에 나와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뭐 남한에 가서 보니까 뭐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다. 심지어는 자기가 간호사 일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주사도 안 맞으려고 했다.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아니 탈북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3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리에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의 소문들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남한에 갔다가 다시 스스로 돌아와서 남한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뭐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정말 이 장군님 품이 사유지 지상 나오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남한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남한의 소식을 알게 됐고 또 먼저 간 탈북민들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남한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한에 가서 살던 사람이 야 남한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정말 내가 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마음에 어느 정도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북한 당국은 노렸을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갔다 하기보다는 중국에서 해유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희도 주변의 탈북민들을 만나보면 북한에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예를 들면 자기 이제 친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국에 가고 싶은데 너 중국까지만 와서 나를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중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볼모로 협박할 수도 있고 또 해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북한에 갔다고 저는 보지 정말 남한에 부적응해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중에 한두 사람 정도 뭐 적응하지 못해서 북한에 뭐 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탈북민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느 사회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의 문제를 마치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전체 탈북민들이 뭐 한국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극히 소수이고
소수이고 그 소수조차도 북한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왜냐하면 임지연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표정과 또 얼굴의 눈빛을 봅니다. 물론 저는 뭐 그걸 보고 그분의 심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 나왔던 그들의 모습을 저는 결코 진실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의 협박과 해유에 의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죠. 그렇죠. 뭐 자기 말로 북한에 돌아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과연 그를 영웅으로 대접할까요? 이용 가치가 끝나면 저는 오히려 더 숙청하고 더 감시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남한을 어쨌든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남한에 살면서 북한을 지금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발 북한에 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북한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탈북민들의 증언 그리고 북중 국경에서 제 눈으로 직접 바라본 그 북한의 현실을 볼 때 저는 단 하루도 북한에 가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가 이미 몸에 배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것 중에 뭐가 자유냐라고 얘기하면 마음대로 먹는 것, 마음대로 자기가 어디든지 가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너무 그냥 일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였어요. 해외여행 자유롭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아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야, 나 정말 뭐 해외 가고 싶어 이러면 그 다음날 바로 공항에서 만나거나 해외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출장이 아니잖아요. 여행으로 가잖아요. 그런 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누리는 자유를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했던 저희가 과연 북한에 가서 그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 어떤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A4 용지로 10장이 넘어요. 그걸 외워야 됩니다. 발표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전으로 활용을 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감시는 2중 3중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경험했던 그 자유로운 생활로부터 북한의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상이나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주변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북한 당국은 당연히 제어할 거고 그러다 보면 더 2중 3중의 감시 아래 놓여지게 돼서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요.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탈북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의 간부들, 엘리트들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김정은의 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다. 물론 맞겠죠. 일반 주민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의호식하고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모르는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총정치국장, 북한에서는 김정은 당중앙위원회에서 가장 그 아래 엘리트층이라고 핵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마당을 쓸고 있을 정도로 강등이 됐다.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그냥 체제가 완전히 그냥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군인, 별 달고 있는 군인 어떻습니까? 그냥 계급장 떼면은 그냥 또 내려가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시 체제에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평시에 그냥 장군이 어느 날 뭐 병장되고 이등병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만큼 이 체제가 결국은 수령 중심으로 이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북한 엘리트들에게 꼭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 곁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 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북한의 노동당 비서, 항장 비서가 왔을 때 북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태영호 전 의원이 한국에 왔을 때도 북한의 외교관들이 큰 충격을 받고 파장이 컸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북한의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북한의 정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들만이라도 북한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말 그대로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입니다. 그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4대 의무를 다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 온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통일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 극소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이제 갔거나 한 경우가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북한 당국의 협박이나 해유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곁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맞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북한에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6분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더 큰 힘들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